네, 한 주간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 토크 보이는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여야 정치 고수들의 썰 전쟁 좌우지간.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강원중원의 젊은 피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오늘로 딱 12일 남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독주 속에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막판 대역전을 노리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좌우지간에선 6.3 대선 -12 판세는 이란 주제로 얘기 나눠보죠. 투표용지 인쇄 시작 전날인 24일이 보수 단일화 데드라인인데 조금 전에 이준석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과 단일화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뭔가 나올 것 같았는데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단일화 가능성 물어봤을 때 -100%라고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긴급이라고 해가지고 내 예산이 100% 틀렸나 해가지고 했는데 역시나 뭐 단일화 없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지금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워딩을 보면은 처음에는 국힘에서 뭐가 좀 친윤 계열이 좀 퇴장하고 뭐 이러면은 좀 단일화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힘은 정말 없어져야 될 정당이다. 이렇게 점점 단위가 이렇게 세졌거든요. 네. 너무 당황하셨어요? 당황했습니다. 너무 세게 나가셔가지고.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준석 후보가 국힘은 없어져도 돼야 된다. 뭐 저랑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워딩 봤을 때 이게 단일화를 점점 멀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양당 이외의 정당이 대선에서 10% 넘는 지지율을 이렇게 찍은 거는 거의 많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후보는 지지율도 10% 정도 나오는 게 이제 여론조사가 좀 나오는 게 있어요. 이런데 그러면은 이제 차기를 봤을 때는 이 보수의 강자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데 지금 국힘에서 뭐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여기를 가서 뭐 이기지도 못할 것 같고 이런데 단일화 할 이유가 전혀 없어가지고 오늘 그거를 좀 공식화한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면은 이게 너무 폭력적이에요. 이 다 큰 당들이 작은 당에게 단일화를 요청했을 때 너무 폭력적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뭐 저희도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었는데 뭔가 공식적으로 정중히 제안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로 돌아와가지고 당권 줄게 단일화 좀 하자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그러니까 그리고 언론사 인터뷰나 이런 거 했을 때도 군소정당 같은 경우는 모든 질문이 다른 것도 얘기할 게 많은데 단일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 질문만 너무 받다 보니까 오늘 이준석 후보도 그냥 방점을 찍은 것 같은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한 줄 평을 하자면 이준석 다웠다, 뭐 쿨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약간 팩트 관계를 좀 조정을 해드리자면 이준석 후보자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관계자들이 직접 연락을 해서 단일화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동훈 개혁신당 공보단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당권을 빌미로 단일화 연락이 오네요라고 글을 올렸는데 그것은 이동훈 공보단장이 원래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언론인 출신이고 그래서 국민의힘 측 사람들하고 아마 연락을 하다가 그렇게 얘기를 주고받은 것뿐이고 공식화된 것은 없었고요. 다소 좀 아쉬운 거는 만약에 단일화를 정말 원했다면 윤민섭 의원님 말씀처럼 김문수 후보자가 직접 나서가지고 가던가 그러면서 뭐 당권이든 뭐 돈이든 자리든 이러한 구태 정치의 얘기가 나올 것이 아니라 그 정책적으로 제안을 했었어야죠. 개혁신당에서 뭐 연금에 대한 정책이던가 또 혹은 뭐 젠더 갈등에 대한 정책이던가 이준석과 개혁신당 10만 당원 등이 원하는 그러한 정책이 있잖아요. 그것을 수용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단일화하면서 누가 되든 국정 최우선 과제는 이런 걸로 동의하자. 이런 멋진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아마 이준석 후보 측에서도 직접 연락은 안 오고 연기만 계속 피우면서 뭐 확실한 게 없으니까 선을 빨리 긋고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단일화 없다고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여주고요. 이준석 다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중하게 이걸 내용을 담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권 줄 테니까 하자 이런 부분들은 약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지금 기사나 이런 건데 다 나오고 국힘에서도 그걸 그렇게 부인하진 않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정말 정중하게 하지 못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국힘이 이 선거가 질게 뻔해 보이니까 나중에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안 해줘서 패했다. 이런 명분 찾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까지도 같이 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패하면 이준석의 역할이 더 커질 것 같아요. 보수 전체에서. 이준석을 다시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다시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그 단일화에 대해서 왜 그동안 얘기를 안 했냐면 단일화의 마지막 시점이 인쇄용지, 투표용지 인쇄하는 25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일
TV 토론회, 법정 토론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뭔가 물밑을 진행하려고 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금 이준석 의원이 백브리핑에서도 여지가 더 이상 없냐라는 많은 언론인들의 질문에 없다라고 단호히 네. 말했기 때문에 예. 단일화는 없는 것이고요. 이준석 개혁신당은 동탑 모델로 성공을 하겠다라고 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8일에 열린 대선 1차 후보자 토론에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보셨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첫 토론의 승자 누구라고 보세요, 윤 의원님은? 예, 승자를 찾아야 한다면은 권영국 후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예? 이 TV 토론의 예. 승자의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예. 같아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TV 토론이 이제 지지층을 얼마나 결집하느냐, 그리고 이 토론 이후에 얼마나 회자가 되느냐, 이게 저는 TV 토론을 승자로 판명짓는 기준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시청자들께서 솔직히 이제 3명의 후보만 나올 줄 알았죠, 사실. 근데 갑자기 민주당 동당의 권영국 후보가 등장을 한 거예요, TV 토론에. 이거 자체로도 일단 저희는 조금 먹고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처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나왔지? 뭔 얘기를 할지? 이런 관심을 좀 끌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초반에 이제 김문수 후보한테는 이제 내란 관련된 걸로 아주 그냥 거의 뭐 쥐잡듯이 이렇게 세게 나갔어요. 저희 포지션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는 이제 차별금지법 이런 부분들로 해서 더 이상 늦추지 마라, 이거에 대해서 엄하게 꾸짖는 모습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 관련에게는 일단 지역별 차등 임금 이거 했을 때 이제 거의 팩트 폭격을 하면서 엄하게 꾸짖은 부분들이 있었고, 이때 이준석 후보 얼굴이 가장 좀 일그러졌던 것 같아요. 이런 걸 좀 먼저로 봤을 때 일단은 권영 후보가 TV 토론을 굉장히 잘했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저는 이제 군인들이 이제 계급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제 말년 병장 같은 느낌이 좀 들었고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께서는 이제 2등병 같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아직 그 후보 선출의 과정이 여파가 남았는지 아직 이 후보 적응력이 아직 좀 되지 않고 토론의 적응도 아직 조금 되지 못하셨던 것 같고, 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약간 일병 느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아는 거 많고 열심히 하는 거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은 좀 다듬어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저희 이제 권영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상병 뭐냐 실세였죠. 실세해가지고 2등병에게는 엄하게 이제 군기 잡고 1병에게도 군기 잡으면서 팩트나 이런 것도 좀 알려주고 말년 병장에게도 뭐라고 한마디 하는 그런 좀 포지션 아니었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많이 다르실 것 같아요. 네, 네, 변호사님. 맞습니다. 네. 저희가 좌우지간이니까 예. 뉴스쇼 이름이 굳이 2대2로 나눠서 얘기하자면 예. 김문수, 이준석이 약간 한 팀이었고 이재명, 권영국이 한 팀이었는데 굳이 승자를 고르자면 김문수, 이준석 팀이라 보여지고요. 그중에 이준석이 스트라이커 역할을 하였고 김문수 후보자는 미드필더나 약간 그 백 수비수 역할을 하면서 전체를 관망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굳이 승자를 꼽자면 이준석 후보자가 승자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자도 이에 대해서는 다음 날 있었던 언론 브리핑에서 이준석이 잘했다, MVP는 이준석이다 얘기를 한 것이고요. 권영국 후보자께서는 죄송하지만 내용과 형식에서 둘 다 저는 탐탁치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경제 토론회였는데 시작하자마자 뭐 내란이니 계엄이니 달아서 이준석 후보자가 오히려 지금 경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오히려 김문수에게 질문하는데 이준석 후보자가 껴든 부분이 있고요.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저희도 뉴스쇼 처음 할 때 한번 악수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아무리 사이가 안 좋은 그러한 토론했던 사람이라도 상대 진영이라도 나는 너의 의견에 반대하지만 너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건 참석하겠어 라고 하면서 토론회 끝나고 악수를 하는데 네. 그 김문수 후보자가 악수를 건넸는데 X를 냈어요. 악수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아니 이거는 형식상으로 보기에도 좀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본인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 하면서 김문수를 차별하고 있어요. 또 뭐 레드카드? 이거 트럼프한테 들었죠. 트럼프를 차별하고 있고. 이게 무슨 레드카드가 차별은 아니죠. 이게- 레드카드 준다고 해도 그럼 대부분 이게- 축구 경기장에서 심판이 레드카드 주면 그 선수를 차별하는 겁니까? 네. 선수에게 잘못되는 걸 꾸짖은 거고. 네. 예, 그리고 제가 아직 말이 안 끝났는데 아니, 말씀하세요. 네. 악수를 X를 한 게 아니라 네. 합장을 했습니다. 합장을. 합장을 한 거예요? 이게 보도가 다르더라고요. 예, 정중하게 어떤 데는- 이게 거절을 한 네. 거고, 그거 네. 저도 계속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네. 정중하게 거절한 거고,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거기서 내란에 대해서 합장도 거절하긴 거절한 거네요. 내란이나 정중하게 거절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악수했는데 정중하게 거절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모든 막 토론에서 처음 뿌리치고 봤습니다. 막 네, 이렇게 네. 막 X하고 막 이렇게 거칠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정중하게 거절을 한 거고, 왜인지도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왜냐하면은 그 내란이나 계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인정을 한 꼭지라도 했다고 하면 악수를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인정도 안 하고
그 반상회 기미도 없고 하는 분과 악수를 하면은 마치 그 사람에게 이거에 예. 너도 괜찮다 이런 이런 경제 이미지를 토론회였고요. 줄까봐 하는 김문수 분들이었습니다. 후보자 국민의 네. 당은 계엄 사태에 대해서 수차례 사과를 드렸고 아마 다음에 있을 정치 토론회에서 똑같이 사과를 할 거니까 그때 토론 나누시죠. 그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포함한 개헌을 내놓으니까 김문수 후보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을 했어요. 두 후보 모두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꾸는 개헌안을 제안을 한 네. 셈인데 이게 선거 때만 매번 잠깐 등장하죠. 그냥 네. 등장하지 말고 그 이어질지 어떻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윤 의원님 이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선거 때마다 개헌 얘기는 매번 나왔고 예. 선거 때마다 제대로 지켜졌으면 개헌을 지금 몇 번을 해도 했었을 예. 것 같아요. 근데도 안 되는 이유는 일단 지금 이 헌법 자체나 이 87년 이후의 헌법 체제가 결과적으로 이 후보자 때 약속을 해도 만약 집권을 하게 되면 안 하는 이유는 이게 가진 자들, 권력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면으로.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매번 나오는데 안 되는데 이번에는 정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냥 지금 말하는 게 뭐 중임제냐, 연임제냐, 아니면은 임기를 단축할 거냐 아니냐 이런 정치 논의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촛불이나 광장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차별에 대한 문제들, 뭐 농업에 대한 부분들도 헌법을 좀 개정해서 듣자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좀 포괄돼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거 그냥 정치권에 맡겨놓으면은 제가 봤을 때 또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선거 지나면은 또 이제 다음 지방선거 들어가죠. 그럼 정치권 항상 바빠요, 이 선거 때문에. 예. 근데 이런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 맡겨둘 게 아니라 국민들이 개헌을 하라고 하는 요구들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고 또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의 연임제는 위험합니다. 김문수는 중임제고 이재명은 연임제예요. 전 세계 모든 대통령제가 미국도 4년 4년 2번 하고 다른 나라들도 중임제입니다. 중임제는 2번 하고 끝이에요. 근데 연임제는 계속 할 수 있는 게 연임제입니다.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 푸틴 대통령이 2번 하고 드미트리를 대통령 앉히고 본인이 총리하고 내각 다 운영하고 다시 대통령 됐죠. 이게 연임제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이 주석이긴 하지만 조항을 고쳐가지고 계속하고 있죠. 이게 연임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헌법 제70조, 73조에도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중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조항을 지금 수정하는 게 김문수의 중임제인데 우리나라 헌법도 연임제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후보자가 4년 연임제라고 해왔던 거는 이거는 본인이 만약에 당선되고 나면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고요. 이게 다음 정치 토론회에서 연임제냐 중임제냐 연임제를 잘못 말한 것이냐 중임제로 같이 갈 것이냐가 아마 화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 해야 되는데 헌법에 또 128조 보면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뭐 중임제나 이거 바뀌는 거는 현직에 적용이 안 돼 있다. 그걸 개헌하겠다는 이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헌하면 그것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개헌은 하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지 않나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건드릴 부분들이 아니고 그리고 안 만약에 하겠다고 한 적을 안 했죠. 만약에 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또 가만히 안 있을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국민들이 말이 안 믿습니다. 되는 거고 네. 현직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되는 누군가가 되시는 분이 또 자기 임기 연장하겠다고 하면은 아마 대한민국 뒤집어질 겁니다. 근데 그 정말, 부분을 정말 믿고 더불어민주당이 있어요. 네네. 예전에 본인들의 과오가 있으면 후보를 안 낸다고 하는 그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문재인 당대표가 전당원 투표하겠다 그래서 갑자기 다 출마를 시켰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히틀러도 투표를 통해서 선정됐고 히틀러의 정책도 결국 투표를 통해서 간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안 한단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 돼가지고 한번 전 국민에게 투표를 하겠다라고 해서 내 임기를 계속 연장할지 어떻게 합니까? 예. 지난 주말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된 지 44일 만에 전격적으로 자진 탈당했어요. 어제 첫 공개 행보를 했는데 이게 좀 많이 화두가 됐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다룬 뭐 다큐멘터리라고 하는데 영화를 관람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의 탈당 그리고 이런 행보 강 변호사님 네. 투심에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을 미치죠. 미치겠죠. 근데 약간 소화기를 많이 뿌린 것 같고요. 네. 정말 탈당을 하고 국민의힘과 선을 긋는 게 맞는 것이 날 어제 아침 8시쯤 돼서 국민의힘이 부랴부랴 저 사실을 안 거예요. 예. 영화를 가기로 한 거는 이미 전날에 결정됐을 텐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냐? 탈당하고 이미 선을 걷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떠한 메시지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의힘에서
정말 촉각을 세우고 곤두세우고 지켜본 것 같은데 다행히 메시지는 나왔지 않은 것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점과 좀 약간 그래도 특이점을 말씀드리자면 대통령이 공개 행보를 한다는 거는 전직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카드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단순히 영화 관람에 썼다는 거에 좀 아쉬움이 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좀 희한하게 그 영화관이 정말로 20대 청년들로 꽉 차 있었어요. 그런 모습이 제가 보기에도 정말 좀 희한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하고는 지금 탈당을 해서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전혀 몰랐다는 게 지금 입증이 된 것이죠. 윤 의원님 짧게 정리해 주세요. 저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주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아주 대통령 만들려고 작정을 한 행보다. 그거 더 이상 뭐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더 가관인 거는 일단 김문수 후보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좀 못 그으시더라고요. 뭐 대통령 영화도 보실 수 있고 사람 만날 수도 있죠. 근데 그 영화가 부정선거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예,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행보를 하시고 있는데 정말 윤석열 대통령 제가 박수 쳐드릴 테니까 더 행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자 이번 투표 사전 투표합니다. 이걸로 그냥 가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김문수, 이재명 후보 배우자의 TV 토론회 열자 제안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이재명 후보 안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니까 당연히 이 후보 측은 거절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반응 보면은 글쎄요 이게 썩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아요.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썩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라는 거에는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반적이라는 거는 굉장히 추상적일 수가 있고 어떠한 그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김혜경 씨가 이미 2017년과 2021년에 각 방송에 나와서 배우자는 무한 검증을 해야 된다. 배우자 토론을 해야 된다. 라고 본인이 선뜻 얘기를 했고 근데 지금은 언론에 전혀 안 나오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법인카드 의혹을 공격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재판을 받고 있고 뭐 이미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 나오고 했는데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 좀 부각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설란영 여사가 보건휴가 또 여성 생리휴가죠. 거기에 대해서 주창했던 분이고 그동안 설랑현 여사의 인생을 지금 와서 되돌아봤을 때 너무나 좋은 미담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홍보하려고 언론에 했더니 언론에서는 설란영 여사만 실어줄 수는 없습니다. 모든 후보자들의 배우자들 같이 나와야 실어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같이 나오시죠라고 제안을 한 것이지 이거를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뭐 후벼 파거나 그럴 생각으로 제안한 것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단 것 같은데요. 김혜경 그 배우자를 후벼 팔 생각도 있었고 김혜경 여사도 좀 부각시키고 싶은 것 같은데 저는 봤을 때 국민의힘 참 웃겨요. 예를 들면은 그 설란영 여사께서 이제 노조위원장 출신이고 예전에 뭐 노동운동했고 이런 부분들 되게 지금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언제부터 그렇게 노조위원장을 띄웠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이재명 후보자의 배우자의 스펙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사상검증하자고 달려들었을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배우자 후보 TV 토론을 해서 뭔 얘기를 합니까? 정책을 얘기를 해요? 그럼 배우자가 나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해요? 이 배우자분들은 그냥 사인이에요. 정말 뒤에서 조용히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 가족들이요. 권력층의 배우자나 측근들은 뒤에서 조용히 계시고 권력의 개입을 안 하는 것들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TV 토론하는 거는 그렇게 계셔야 될 분들을 전면적으로 내세우자고 하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은 김건희 여사가 워낙 이제 실세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배우자들이 실세를 해도 되는 거라고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뭐 배우자 토론하면 뭐 아들 토론회도 하고 딸 토론회도 하고 뭐 이럴 겁니까?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좀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국힘에서도 정말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네네. 좀 남았나요? 네. 가족 전체를 검증하는 거는 좀 저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 제가 정말 요즘 살펴보면서 너무나 미담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재산이 10억이에요. 이 중에 5억이 2018년 서울시장 나왔을 때 재산이 5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2025년이니까 한 7년 사이에 5억이 예금이 늘어난 거예요. 현금이 늘어난 거죠. 알고 보니까 2018년 5억이 봉천동 24평 그 집에 있는 그 집값이 4억 9,500만 원이었고 재산이 전혀 없으니 서울시장 선거 떨어지고 나서 많은 지지자분들이 유튜브에다가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현금이 5억이 확 늘었는데 그걸 지금까지 안 쓰고 있어요. 이거 국민들이, 지지자분들이, 시청자들이 준 건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쓰냐라고 해서 그 예산, 그
그 예산으로 지금 현재 재산이 5억 합쳐서 10억이 형성된 겁니다. 그렇게 소박하게 사신 소탈한 삶을 사신 사람이고요.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나는 관용차 한 번 안 썼다. 법인카드를 왜 씁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굳이 대선 그 전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떠한 그 정치인의 부인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와이프가 이러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저는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건 정말 안 되는 거고요. 그럼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홍보를 하는 거는 그 당에서 알아서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에서 공식적인 입장으로 그 배우자가 없는 분들도 계시는 건데 이런 분들 나와서 토론회 하자고 하면은 그 배우자 있는 사람들의 중심적으로만 사고를 생각하고 하자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고 이런 것들이 바로 차별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감수성이 너무 없어도 아주 그냥 바닥인 것 같아요. 오늘 네. 주제가 6.3 대선 D-12 판세는 연대 두 분의 한 줄평 듣겠습니다. 먼저 윤 의원님. 네. 배우자 토론 말고 후보자 토론이나 더 합시다. 네. 이상입니다. 짧게 정리해 주세요. 네, 후보자 토론도 더 하고 배우자 토론도 하고요. 국가 부채 높이자는 이재명 몰락의 시작. 지금 이재명 후보자가 국가 부채를 높이는 게 뭐가 문제냐고 주창하고 있습니다. 네. 좌우지간 다음 주에도 대선 관련 이슈와 변수 등 숨가쁘게 돌아가는 대선 얘기 이어갈 겁니다. 함께해 주신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뉴스 그 이상의 뉴스 지원 뉴스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